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것, 몸이 아파서 힘든 것, 하고 싶은 것을 못해서 힘든 것,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서 힘든 것, 부모가 나를 들들 볶아서 힘든 것, 남편 혹은 아내가 바가지를 너무 힘들게 긁어서 힘든 것 등 각자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천차만별로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인간관계가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부모님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회사에서 동료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모든 것들이 다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몸이 아픈 경우도 많지요. 돈이 없는 것도 인간관계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적응이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뿐 아니라 사회적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과 잘 사귀는 방법을 잘 습득만 해도 부딪힐 수 있는 웬만한 일들은 다 해결이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관계를 잘 맺는 법에 대한 책을 계속 찾게 되는데요. 이런 성공 처신에 관한 책 하면 바로 떠오르는 책이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1937년에 처음 발간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토대로 인간관계에 관한 책을 냈다고 생각해요. 이 책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에 따른 다양한 상황과 그에 따른 대처 방법, 어떻게 말을 해야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다루는 기본적인 기술을 보면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비난이나 비평, 불평하지 말 것,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할 것, 다른 사람들의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혹시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계속한다고 화를 내거나 비난한 적이 있지 않나요?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한 번 이상은 무조건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밤새서 게임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밤을 새서 게임할 때,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화를 내면서 왜 자꾸 밤을 새서 게임을 하냐고 비난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보면 인간의 성격이란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남에게 원망을 받고 싶은 사람은 남을 신랄하게 비판하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비판은 인간관계에서 독이라는 거겠지요. 미국 100달러 지폐의 도안으로 채택되어 있는 인물인 벤저민 플랭클린은 정치가이자 발명가이자 작곡가로서 수많은 명언으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프랭클린은 외교적 수완이 능숙하게 사람을 다루는 기술로 능숙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나쁜 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좋은 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것만 지켜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유명한 시험 비행사이며 공중 고개쇼를 하는 밥 후보라는 사람은 한 에어쇼에서 갑자기 양쪽 엔진이 멈춰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는데요. 능숙한 솜씨로 다행히 비행기를 착륙시켰습니다. 하지만 기체는 무참하게 부서졌다고 합니다. 착륙 후 비행기 연료를 체크해 보니 연료가 잘못 주입이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그는 비행장으로 들어와서 비행기를 정비한 정비사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젊은 비행사는 자신의 실수로 괴로워하고 있었고요. 후보는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였기에 분명히 정비사에게 화를 내고 비난을 할 것이라고 모두 예상했는데요. 그 반대였다고 하네요. 정비사 어깨에 팔을 다정히 얹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네요. 그러니 F-15는
자네가 맡아서 매일 정비해 주게. 이 말을 들은 정비사가 그 이후에 어떻게 정비를 했을지 상상이 가지 않나요? 위에서 말했듯이 게임만 하는 아이에게 화를 내고 싶으신가요? 말 좀 하면 알아들어야 하는데 자꾸 짜증만 내는 아이에게 화가 나신다면 책에 나온 아버지는 잊어버린다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아, 내 말을 듣거라. 나는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이야기하고 있단다. 내 조그만 손은 뺨 밑에 끼어 있고 금발의 곱슬머리는 촉촉하게 젖어 있는 이마에 붙어 있구나. 나는 내 방에 혼자 몰래 들어왔단다. 몇 분 전에 서재에서 서류를 읽고 있을 때 후회의 거센 물결이 나를 덮쳐왔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며 내 잠자리를 찾아왔단다. 내가 생각해오던 몇 가지 일이 있다. 아들아, 나는 너한테 너무 까다롭게 대해왔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얼굴에 물만 찍어 바른다고 해서 학교에 가기 위해 옷 입고 있는 너를 꾸짖곤 했지. 신발을 깨끗이 닦지 않는다고 너를 비난했고 물건을 함부로 마룻바닥에 던져놓는다고 너한테 화를 내기도 했었지. 아침 식사 때도 나는 또 내 결점을 들춰냈다. 너는 음식을 흘리며 잘 씹지도 않고 그냥 삼켜버린다거나 식탁에 팔꿈치를 올려놓기도 했고 빵에 버터를 많이 발라먹기도 했지. 그리고 너는 학교에 들어갈 때 출근하는 나를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며 말했지. 잘 다녀오세요, 아빠. 그때 나는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지. 어깨를 펴고 걸어라. 얘야, 기억하고 있니? 나중에 내가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을 때 너는 경계의 빛을 띠고 겁먹은 얼굴로 들어왔었잖니. 이를 방해당한 것에 짜증을 내면서 서류에서 눈을 뗀 나는 문 옆에서 망설이고 서 있는 너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냐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지.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작스레 나에게로 달려와 두 팔로 내 목을 안고 키스를 했어. 너의 조그만 팔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꽃피운 애정을 담고 나를 꼭 껴안고 있었다. 그것은 어떤 냉담함에도 시들 수 없는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너는 문 밖으로 나가 계단을 쿵쾅거리며 내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내 손에서 서류가 마룻바닥에 떨어지고 말할 수 없는 공포가 나를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그 직후의 일이었단다. 내가 왜 이런 나쁜 버릇을 갖게 되었을까? 잘못만을 찾아내 꾸짖는 버릇을. 그것은 너를 착한 아이로 만들려다 생긴 버릇이란다.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너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한 데서 생긴 잘못이란다. 나는 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바탕으로 너를 재고 있었던 거란다. 그러나 너는 너무 좋고 우수하고 진솔한 성격을 갖고 있다. 너의 조그만 마음은 넓은 언덕 위를 비치는 새벽빛처럼 한없이 넓단다. 그것은 순간적인 생각으로 내게 달려와 저녁 키스를 하던 내 행동에 잘 나타나 있다. 오늘 밤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얘야. 나는 어두운 내 침실에 들어와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단다. 이것은 작은 속죄에 불과하다. 내가 깨어있을 때 이야기를 해도 너는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일 나는 참다운 아버지가 되겠다. 나는 너와 사이좋게 지내고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같이 괴로워하고 내가 웃을 때 나도 웃겠다. 너를 꾸짖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면 혀를 깨물겠다고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말할게. 우리 애는 작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너를 어른처럼 대해온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단다. 지금 내가 침대에 쭈그리고 자는 것을 보니 아직 너는 갓난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구나. 어제까지 너는 머리를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고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지.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너한테 요구해 왔구나. 너무나도 많은 것을.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먼저 하려고 노력한다면 화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해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고래도 춤을 추게 하는 칭찬을 사람에게 한다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인정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 아, 나는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 일에 이 모임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여기에 이익이 되는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인간성에 있어서 가장 심오한 원칙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갈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로 하여금 불명예 소설을 쓰도록 만든 것도 19세기 영국의 명건축가 크리스토퍼 랜경에게 위대한 건축물을 설계하도록 영감을 준 것도 록펠러로 하여금 평생 동안 써도 다 쓰지 못할 만큼의 위대한 부를 축적하도록 한 것도 모두가 자신의 중요감에 대한 욕구입니다. 부자들이 커다란 고급 주택에서 사는 것도 유명 브랜드 옷을 입고 싶은 것도 SNS에 최고 행복한 순간을 올리는 것도 20대들이 특이한 옷을 입는 것도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SNS에 올리는 것도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지요. 그 인정 욕구를 어느 쪽으로 분출할 것인가, 외모적인 것인지 돈인지 명예인지 범죄인지가 다른 것뿐이죠. 1970년대 당시 미국 실업계에서 최초로 연봉 100만 달러 이상을 받은 사람은 미국 강철회사의 사장 앤드류 카네기에 의해 채용된 찰스 슈와브였습니다. 사람들은 카네기에게 그에게 하루에 3,000달러 이상의 급료를 무엇 때문에 주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카네기의 대답은 그가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찰스 슈와브는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사람들로부터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사람들이 그들 최고의 가능성을 개발하게 하는 방법은 격려와 칭찬입니다. 상사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것만큼 인간의 향상심을 해치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결코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에게 일을 하게끔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나는 칭찬하려고 노력하고 결점을 들추어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이 마음에 들면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 아낌없이 칭찬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회사에서 실수를 하면 그 즉시 비판이 들어오고 한숨을 쉬면서 짜증을 내는 상사를 두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찰스 슈와브 같은 상사를 두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죠? 우선 우리도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그 실수에 대해서 힐난하고 짜증을 내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 존 록펠러를 아시죠? 그는 사업 동료의 한 사람인 에드워드 베드포드가 남미에서 물건을 잘못 구입해서 회사에 100만 달러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이 되지요. 손해본 100만 달러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를 말을 하면서요. 하지만 록펠러는 베드포드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건은 벌써 끝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꾸로 상대를 칭찬할 것을 찾았습니다. 그는 베드포드가 투자한 돈 가운데 60%를 회수하게 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훌륭하네. 그만큼 회수하게 된 것도 큰 수완이네 하고 록펠러는 말했지요. 1970년대 당시 집을 나간 주부들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주부들이 집을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칭찬의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남편들이 집을 나간다면 그 이유도 아마 칭찬의 부족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부부는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살다 보니 서로에게 감사한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감사한 것은 감사하다고, 좋은 것은 좋다고 말을 해야 서로에 대한 애정도 깊어지고 자신감도 커지지 않을까요? 책에 나와 있는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코스에 들어온 한 사람이 부인의 요구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부인은 교회의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다른 여성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훌륭한 가정주부가 되는데 필요한 6가지 요구사항을 기입해달라고 했다. 남편은 그 강좌에서 이렇게 보고했다. 나는 그런 요구사항에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해 아내가 고쳐주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는 6가지를 적는 일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도 내가 고쳐주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수천 가지는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입하지 않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내일 아침에 대답을 하겠소라고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서 꽃집에 전화를 걸어 붉은 장미 6송이를 아내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꽃다발에는 당신에게 고쳐달라고 할 6가지 일을 생각할 수가 없었소. 나는 지금 당신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오. 라고 쓴 카드를 붙여놓도록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 누가 나를 문까지 나와 맞아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눈물을 가득 담고 있는 나의 아내였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나의 아내가 요구한 대로 비판하지 않은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입에 발린 가짜 칭찬 말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그 사람의 장점이나 좋은 점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식적이지 않은 칭찬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힘들 것 같다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지요.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해보세요. 한번 기분 나쁘게 한 감정을 변화시키기는 매우 힘이 듭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나는 이 길을 한 번만 지나간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거나 친절을 베풀 수 있다면 지금 바로 행하겠다. 이 길을 다시는 지나가지 않을 테니 지체하거나 게을리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의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여러분은 혹시 낚시를 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한 미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간식인 딸기나 아이스크림이나 크림빵을 미끼로 쓰시나요? 아니면 물고기가 좋아하는 지렁이를 미끼로 쓰시나요? 당연히 물고기가 좋아하는 지렁이를 미끼로 쓰겠죠. 강아지를 키우신다면 강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대를 낚을 수 있는 방법을 알면서도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할 것을 알면서 가족이나 사회에서나 업무적으로는 이 방법을 대입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상대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바라지요. 가족에게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친구들에게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기를 바라고, 회사에서는 내가 주목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바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됩니다. 책에 나온 예를 하나 들으면 에머스는 아들과 함께 송아지 한 마리를 외양간에 끌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아들은 송아지 등을 밀고 에머스는 앞에서 송아지를 끌고만 있었죠. 송아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었기에 네 다리를 버티고 고집스럽게 풀밭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가정부는 송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송아지의 입속에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빨게 하고서 아주 쉽게 송아지를 외양간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가정부는 송아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게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힘을 쓴 저자 해리 오버스트리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마음속에 강한 욕구에서 생긴다.
따라서 사업에서나 가정, 그리고 학교에서나 정치계에서나 장차 설득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충고는 첫째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은 외로운 길을 걷는다. 앤드류 카네기는 사람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생 초기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가 어떻게 사람을 다루었는지 알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카네기의 형수는 두 아들 때문에 항상 걱정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들은 예일 대학에 재직 중이었는데 자신들의 일이 너무 바빠 집에 편지 쓰는 것을 게을리하고 어머니가 아무리 몸이 달아 편지를 보내도 답장 한 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카네기는 특별히 답장을 보내라는 요구를 하지 않고도 자신은 답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100 내기를 제의했습니다. 누군가 내기에 응하는 사람이 나서자 카네기는 조카에게 아무 내용이 없는 잡담 비슷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만 추신으로 두 사람에게 각각 $5씩 보낸다는 것만을 썼습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일부러 돈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답장은 지체 없이 왔습니다. 친애하는 숙부님께 보내주신 편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 문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문장이 맞습니다. 자식이 따로 떨어져서 사는 부모님이라면 연락이 없는 자식들이 어떻게 연락하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연락을 안 해도 상관없다면 괜찮습니다. 어쩌면 재산을 자식들에게 절대 물려주지 않는 부모님들이 그 재산을 자식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남편이 주말에 잠만 잔다거나 부인이 주말에 TV만 본다면 우리의 욕심에 관해 쓸데없는 잔소리를 늘어놓으면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잠을 자지 않을 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왜 잠만 자는지를, 피곤해서인지 할 일이 없어서인지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겠죠. 부인이 TV만 본다면 TV를 보는 것을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는 어떨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싫으면 방법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행해야 하는 수고로움은 당연한 거니까요.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의 유일한 비결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당신의 입장과 아울러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다라고요. 혹시 회사에서 상사가 혹은 직원이 동료에게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들이 꿈쩍도 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고, 그렇다면 그들이 그 행동을 했을 때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도 당장 이 방법을 회사에서 써먹어 볼까 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이 100% 성공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실수와 실패를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도전하고 행동한다면 실패의 확률도 줄어들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행복감도 늘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더불어 있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참,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셨죠?